장단점은 솔직히 저도 좀 알고는 있는데 한 단편적인 면만 알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장단점은 아주 세분화된 장단점은 현직에 있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 것 같고, 제가 그냥 조금 막연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이 환경안전팀 같은 경우는 사실 환경 업무는 전체 업무의 10% 정도? 10%도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실질적인 그 환경공학을 전공해서 수질환경 자격증, 대기환경 자격증을 따가지고 갔다 하더라도 환경일 하는 분은 아니에요. 그렇겠죠. 환경 업무보다는 어떤 기술 업무보다는 법적 서류 업무가 많겠죠. 법적 서류 업무 같은 거, 그리고 이제 그 관공서 응대하는 그런 업무, 뭐 이런 게 주를 이루는 그런 거고,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 기술자가 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이제 뭐 그 회사 상황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환경 업무가 주된 업무는 아니다. 그게 좀 제가 생각할 때는 약간의 단점. 장점은 모든 회사가 다 이 팀이 있어야 된다. 그 아주 작은 기업부터 중견기업부터 대기업까지 다 있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력이 쌓이면은 대기업으로 갈 수 있는 루트가 꽤나 많은 편이다. 뭐 그런 게 장점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엔지니어링 회사도 단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나게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처음부터 대기업을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작은 중소기업에 갔을 때는 야근이 엄청나게 많아요. 야근이. 그러니까 업무가 굉장히 많죠. 업무가 많아가지고 찜질방 가서 자고 다음날 바로 출근하고 뭐 이런 경우도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시공이나 시운전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현장이 다 끝났으면은 다른 현장으로 또 가야 되는 거고, 그게 또 끝났으면 또 다른 현장으로 가야 되는 거고, 요게 좀 단점이에요. 물론 설계는 본사에서 하죠. 본사에서 하기 때문에 부서마다 다른데 그냥 본사로 계속 출퇴근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현장으로 계속 다녀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 대신에 현장 일을 하려면 본사에서 설계서가 도면이 내려와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본사 사람들은 집에 못 가는 거죠. 계속 야근, 끝날 때까지 야근. 그래가지고 이제 끝나면 이제 다음 회사 다른 용역 받는데 또 설계해야 되고 야근이 많아요. 근데 그게 좀 단점이지만 장점은 A 처리장도 만들어봤고 B 처리장도 만들어봤고 C 처리장도 만들어봤고 D 처리장도 만들어봤어요. 경쟁이 막 쌓여요. 그럼 어떻겠어요? 모든 수 처리에 대해서는 박사가 되겠죠. 이런 분들이 이제 기술사 따기가 유리해요. 이분들도 기술사 따요. 근데 좀 불리하긴 해요. 공부 더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이분들은 내 일이 공부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바로 기술사 따면은 요거 딱 차려가지고 나오는 거죠. 그런 게 또 장점이면 장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말씀드린 단점은 교대 근무. 교대 근무가 바람성을 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암 발생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긴 있는데, 교대 근무라는 게 단점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전문 물잡이가 되면은 이직의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물론 이 회사에서 끝까지 버텨가지고 이제 현장 소장급으로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이제 그 외에 다른 회사로 또 이직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고, 요 세 회사는 어디가 좋다 어디가 나쁘다 이거는 사실 없어요. 이거는 회사별로 장단점이 있는 게 아니라 사업장별로 장단점이 있어요. 이 하이엔텍에서 맡고 있는 데가 뭐 안산 종말 처리장이 있고 어디 종말 처리장이 있고 어디 종말 처리장이 있는데 여기는 현대화 됐는데 여기는 노후화 됐다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세 개 회사는 뭐 근로 조건이나 복지나 대동소이해요. 근데 이제 사업장별로 좀 차이가 있죠. 사업장별로. 근데 이제 또 단점이, 예를 들어서 안산 처리장을 여기서 맡고 있었어. 근데 5년의 계약 기간이 끝나서 다음 입찰을 했는데 여기가 또 입찰됐어. 그럼 나 계속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근데 얘들이 입찰이 돼버렸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이 회사가 보내는 다른 데로 가거나 아니면 이 회사로 고용 승계가 되거나.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네, 그래서 회사가 뭐 바뀔 수도 있고 아니면 지역이 바뀔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는 바뀔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근무하는 지역이 바뀌든 내가 근무하는 회사가 바뀌든 뭐 그런
그거는 뭐 장단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특징이에요, 특징. 그런 특징이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측정업체에서는, 되게 마음에 안 들어 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좀 직원을 좀 소모품처럼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측정업체에서 분석하는 항목이 혼자서 막 여러 가지 다양한 항목을 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만 하거든요. 뭐 몇 개만 하거든요. 한 5개만 딱 하거든요. 그러면 그 5개를 딱 캐치를 해가지고 5개가 완전히 그 익숙해지면은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고급 기술이 그 좀 부족해지는 거죠. 뭐라고 표현하기가 좀 애매하기는 한데,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는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러니까 내가 분석하는 항목에 대해서 통달하고 나서는 더 이상 뛰어난 스펙이 그 붙을 수 있는 기회가 좀 덜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좀 연봉이 좀 작아요. 연봉이 작고 이직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늘상 여기는 공고가 계속 들어와요. 계속. 그 자가측정업체에서는 그 사람 구인 광고가 계속 들어옵니다. 사람이 계속 이렇게 바뀐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좀 연봉이 좀 협소한 편인데, 근데 이제 조금 희망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환경부에서 2020년부터 얼마 안 남았잖아요. 2020년부터 그 환경 측정 분석사를 모든 실험실에 의무 고용을 시켜라. 이렇게 그 정책이 내려왔어요. 환경 측정 분석사. 근데 그 환경 측정 분석사는 이제 수질 파트 환경 측정 분석사가 있고 대기 파트 환경 측정 분석사가 있는데, 수질의 경우 유기물, 무기물, 중금속을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유기물, 무기물, 중금속을 다 분석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기기를 다룰 줄 알아야 돼요. 뭐 크로마토그래피도 다룰 줄 알아야 되고, 뭐 원자급수 분광강도법이라는 기기도 다룰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거를 접할 기회가 저런 회사 말고는 접할 기회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근무한 분들만 그 자격증을 딸 수가 있어요. 그 자격증을 2020년부터 모든 실험실에 의무 고용화 환경부에서 그렇게 시켰는데, 그게 한 4,000명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4,000명. 근데 현재까지 딴 사람이 1,000명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은 2020년이 되면은 그걸 딴 사람들은 연봉이 올라가겠죠. 근데 또 불안한 건 뭐냐면은 4,000명이 필요한데 1,000명밖에 없다. 3,000명 빨리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시험이 쉬워질까봐. 그럴 수도 있을 거잖아. 그렇게 되면 이제 도람이 타불이 되는 건데, 여전히 현재의 난이도를 유지하면서 그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때 이제 비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충 아시겠죠? 이런 회사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회사들도 메이저급이 있고 중견기업이 있고 소기업이 있고 작은 기업이 있고 다 있을 거지 않습니까? 다양하게 있을 건데, 메이저급으로 가기 위해서는 얘는 말씀드린 것처럼 자격증이 여러 개가 있어야 돼요. 수질, 대기, 산업안전, 위험물, 산업위생,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으면서도 대기업에서 모집 공고가 나오면은 그거 다 있는 사람만 온단 말이야. 그때 이제 그 어학 성적도 또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하여튼 최고의 스펙은 경력이야, 경력. 하여튼 대기업에서는 무조건 경력직만 뽑아. 나 같은 신입원이 어디서 경력을 쌓으라고 싶어요. 뭐 이러면서. 그래서 하여튼 최고의 스펙은 경력이다. 그런 그 환경안전팀 가기 위해서는 그런 여러 가지 자격증이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영양평가나 컨설팅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양평가서를 만들기 위해선 CAD도 써야 되고 포토샵까지 써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CAD만 쓸 줄 알면 돼요. 근데 얘는 CAD와 포토샵까지, CAD, 포토샵을 잘 할 줄 알아야 선호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회사에서는 메이저급 회사에서는 자기네 학교 석박사를 선호해요. 석박사.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건화, 도화, 유신 뭐 이런 회사들이 메이저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라인이에요. 한 회사는 뭐 고대 라인, 한 회사는 연대 라인, 한 회사는 시립대 라인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에 석박사를 한 사람들을 조금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요 회사는 얘도 사실 또 경력입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큰 메이저급부터 다양하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턴키를 가진 회사인데 여기서 날고 기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 사람 데려오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경력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주 작은 설계 회사에서 시작해가지고 메이저급으로 이직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런 게 엔지니어링 회사고요. 자가 측정 업체는 자격증 수질이든 대기든 자격증이 있으면은 거의 가는 편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상시 모집이기 때문에 자격증만 있으면은 거의 가는 편이고요. 근데 이제 여기 가서 이제 더 멀리 보기 위해선 말씀드린 환경 측정 분석사를 꼭 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가서 그거와 관련된 업무를 적극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고, 그런 게 자가 측정 업체가 되겠고요. 여기는요, 특이한 게 이 처리장, 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처리장을 운영 관리를 하는 회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 회사에서 이 처리장은 뭐 기계직, 전기직, 뭐 건설직, 환경직 다양하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요 회사에서도 위험물 같은 거, 그리고 전기기사, 뭐 토목기사, 수질환경,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있는 걸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여러 가지가 있으면은 이제 기계도 좀 다룰 수 있고, 전기도 다룰 수 있고, 환경도 다룰 수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좀 특이한 것은 제 후배가 여기서 오랫동안 다녔었는데, 기계직이든 전기직이든 그 환경직을 조금 선호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기계직이든 전기직이든 멈추면은 뛰어가서 고쳐야 되는데, 환경직은 이제 중앙 판넬만 딱 보고 있다라는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도 뭐 사업장에 따라서 상황은 다를 거예요. 상황은 다를 건데, 하여튼 그 전기기사가 기사 중에서 제일 어렵거든요. 전기기사는 가끔 합격률이 막 2%, 3% 이렇게도 나와요. 근데 전기기사를 가지고서 그 환경직을 간혹 부러워하는 뭐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요것도 그런 기계직렬, 전기직렬, 위험물 관리, 환경, 이런 자격증 여러 가지 있는 걸 조금 선호하는 편이고요. 기술진단 업체는 여러분들은 못 가요. 갈 수는 있죠. 그 회사를 차릴 수는 없어요. 기술사가 있어야지 회사를 차리는 거고, 이제 그분을 보조해 줄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될 수 있는 거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규모는 굉장히 작아요. 3명, 4명 막 그래요. 근데 배울 거는 많겠죠. 기술사 바로 밑에서 수족이 돼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배울 건 좀 많이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해됐죠? 네, 그런 여러 가지 직렬이 있고요. 연봉은 다 비슷해요. 그 규모에 따라서 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어느 회사든 조금 작은 회사에서 신입으로 들어가면은 2,200에서 2,400이에요. 근데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 후배들, 제 제자들, 여기 한 명, 여기 한 명, 여기 한 명 있어요. 그들 처음에 다 시작할 때 그냥 평균 밑으로 받았어요. 근데 그들이 지금 이제 경력이 10년 정도 됐거든요. 10년 정도 됐는데, 제 제자 중에 한 명은 처음에는 맨홀 뚜껑 만드는 회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상수도 맨홀 뚜껑 만드는 회사부터 계속 올라가가지고 초순수 제조까지 갔다가 막 그 GS 건설 갔다가 포스코 갔다가 막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지금 나이가 40인데 지금 현재 7천 받고 있어요. 연봉 7천. 40이면 4천 받으면 평균이잖아. 7천 받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맨홀 뚜껑부터 시작했어요. 맨홀 뚜껑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까지 올라간 거고. 그리고 또 하나의 그 후배인데, 후배는 요 관련 회사에서 시작했어요. 요 관련 회사에서 3교대 근무하면서 종말 처리장에서 질소와 인만 잡던 친구예요. 질소와 인만 고로 처리 막 잡던 친구인데, 이 친구는 운이 좀 좋았어요. 이 친구가 여기서 막 저기 있었을 거예요. 어디지? 고향 옆에가 파주. 파주에서 종말 처리장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이 친구가 한창 근무를 하고 있을 때 삼성에서 불산 사태가 막 터지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삼성도 수질 대기 다 외주를 줬었거든요. 근데 자꾸 사고가 터지니까는 기업 이미지가 망가지지 않습니까? 직접 관리하겠다 하면서 경력자들을 막 모은 거예요. 경력자들을 막 모았는데, 이 친구 여기서 일하던 친구가 거기 가가지고 면접 봐가지고 합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현재 삼성 다닌 지 한 3년, 4년 된 것 같은데, 그 친구가 나이가 지금 30대 중반이에요. 성과금 합쳐가지고 1억 6천 받고 있어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처음부터 대기업 가면 연봉 훌륭해요. 근데 처음부터 대기업을 갈 수 있는지 여러분들 스스로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 스펙에 그 대기업을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래서 처음부터 대기업 가면 제일 좋죠. 근데 현실을 직시해서 내가 대기업 갈 수 있는 스펙이 안 된다 싶으면은 최고의 스펙을 쌓아야죠. 그 최고의 스펙은 경력이라고요. 그 경력을 쌓으면서 자기가 업무 성과를 얼마나 내냐에 따라서 대기업으로 갈 수 있는 루트는 열려 있고 그 기간이 제가 생각할 때는 10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10년 정도. 매너 뚜껑 만들다가 10년 경력 쌓아가지고 6천, 7천 받으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어느 직종이든 환경 분야는 10년 정도 경력 쌓으면은 대기업 갈 수 있는 루트가 좀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지금 강의 한 16년, 17년 했는데 저 처음 강의했을 때 월급이 80만 원이었어요. 물론 좀 오래 전이긴 하지만 월급이 80만 원이었는데 그때 제 친구는 150, 160 이 정도 그냥 최소 그 정도는 받았었단 말이에요. 근데 80만 원으로 시작했지만은 10년 지나니까 먹고 살만 하거든요. 그 후배들 연락되는 제자들 10년 지나니까 먹고 살만 하거든요. 물론 먹고 살만한 제자들만 연락이 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그냥 10년이 지난다고 높아지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 10년 동안에 그 인고의 세월이 얼마나 빡셌을 겁니까? 맞죠? 그죠? 그러니까 자격증 취득은 어디든 입사하기 위한 최소한의 것을 갖춘 것이지 플러스를 갖춘 게 아니에요. 자격증 취득은 이들을 가기 위한 그냥 최소한의 것을 만들었을 뿐입니다. 가고 나서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가고 나서 그 10년의 시간 동안에 얼마만큼의 필요한 인재가 돼 있느냐에 따라서 그 10년 후에 여러분들의 연봉은 달라질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일단은 그 시작은 자격증. 그 시작은 자격증이고 자격증을 땄을 때 본인이 원하는 희망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생각은 버려라. 하지만 자격증을 땄을 때 일단 어디든 갈 수 있는 최소한은 만들어 놓은 것이다. 가고 나서가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진짜 인생의 시작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NCS라는 제도가 있어요. NCS. 들어보셨나요? 이게 직무능력 표준이라는 국가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제도야. 직무능력 표준. 이게 왜 만들어졌냐면은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자격증을 시험을 봐요. 그리고 우리가 실무에 투입이 됩니다. 지금 현재 현황은 어때요? 학교에서 환경공학을 전공했다고 자격증을 주지는 않죠. 그리고 학교 공부랑 자격증 취득은 약간 따로 놀죠. 그쵸? 그렇게 해서 자격증을 공부를 저 같은 사람이랑 같이 따로 또 공부해가지고 땄잖아. 그래서 자격증을 따서 취업을 했잖아. 근데 자격증 땄다고 바로 일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돼. 완전, 그러니까 나 불만인 게 개론, 방지기술, 공정시험 기준, 법규, 상하수도 어느 회사 가냐에 따라서 전혀 상관이 없는 과목이 대다수야. 이 회사 가면 요 과목만 관련이 돼. 요 회사 가면 요 과목만 관련이 돼. 그럼 우리는 그 한 과목 20문제 중에서 12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공부를 했는데 그 12문제 맞힌 실력으로 실무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해?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돼. 처음부터.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는 입사를 딱 시키면은 1년 정도는 돈 주고 가르쳐 일을. 회사에서는 1년 동안은 돈 주고 그 사람을 가르친다니까? 그래가지고 1년 정도 돈 주고 가르쳤어. 이제 쓸만해졌어. 그럼 이제 어떻게 돼? 딴 데로 이직을 해. 내가 여태까지 돈 줘가지고 가르쳐놨는데 그 이제 쓸만해졌는데 딴 데로 탁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에서도 환장할 일이지. 얘가 따로 놀기 때문에 환장할 일이요. 근데 이제 나라에서는 얘네들을 묶자. 학교에서 직무능력 표준을 가르치자. 직무능력 표준을 가르쳐서 수료한 사람들한테는 자격증을 주자. 그래서 그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바로 실무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자. 이게 이제 독일의 마이스터 제도랑 비슷한 거야. 독일의 마이스터 제도 같이 가져온 게 NCS인데 아직 멀었지 내가 볼 때는. 지금도 여전히 따로 놀고 있지. 지금 좀 따로 놀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이렇게 좀 바뀌어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격증을 따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돼야 국가 경쟁력이 좋아지는 거지. 근데 제가 볼 때 아직 멀었어요. 여러분들은 아직까지도
자격증을 따는 거 따로고 실무 따로야. 그러면 자격증을 따고 나서 어쨌든 실무에 들어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배워야지. 빨리 배워가지고 쓸만한 사람이 돼야지. 쓸만한 사람이 돼가지고 연봉 협상을 해야지. 연봉 협상해가지고 안 맞으면은 이직해야지. 그거를 겪을 수밖에 없고 그게 맥시멈 10년이라고요. 그 10년 동안에 그런 삶을 계속 영위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20대 후반이면은 30대 후반, 40대 초반이 됐을 때 원하는 연봉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초봉에 너무 얼매면 안 돼요. 지금 초봉 생각하면은 갈 데가 없어. 아까 희망연봉 3천. 그러면 3천에 맞춰져가지고 그만큼 내 스펙이 갖춰져 있으면 되지만 안 갖춰져 있을 때는 좌절한단 말이야. 내 희망연봉은 3천인데 원서도 통과를 못해. 면접의 기회도 없어. 그러면은 아유 눈높이를 낮춰가지고 갔더니 연봉 1,800 주겠대. 오우씨 이건 아니잖아. 그래서 다 뭐해? 다 뭐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공무원 준비하지. 그래서 다 공무원 준비하고 공사 준비하는 거예요. 현실에 부딪히다 보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좀 현실을 직시하고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살아온 그 삶을 돌아보고 3천 받을 만한 삶을 살았으면은 끝까지 도전하고 그게 아니다라는 약간의 뭔가가 부족함이 있으면은 일단 그 부족함을 공무원 준비하면서 채우는 것보다는 회사에 들어가서 채우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금 그 들어가는 회사 종류를 말씀드리면서 공무원을 말씀을 안 드렸네요. 공무원과 공기업도 있잖아요. 전 좀 싫어해요. 공무원, 공기업 준비하는 거를. 좀 싫어합니다. 공무원과 공기업을 준비하는 이유가 뭡니까? 선호하는 이유가 뭐예요? 젊은이들이 공무원, 공기업을 선호하는 이유. 칼 출근, 칼퇴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공무원 그렇지 않아요. 공무원 그 시간의 근무 엄청나게 많습니다. 선호하는 이유가 뭐예요? 안정적이요. 안정적. 이것 때문에 공무원, 공기업을 선호하거든요. 안정적이라는 뜻이 뭐예요? 공무원, 공기업 들어가면 철밥통이 될 것이다. 그죠? 정년이 보장될 것이다. 내가 크게 사고치지 않는 한 잘릴 일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공무원이 좋다. 이게 과연 젊은이들이 해야 할 생각인가? 잘릴 일이 없어서 나는 공무원을 하고 싶다라는 게 과연 젊은이들이 할 생각인가 좀 의구심이 듭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은 어디 회사든 여기서 잘해봐요. 잘릴 일 있어요? 어디 회사든 가서 잘하면은 꼭 필요한 인재가 되면은 이 회사의 모든 업무를 다 총괄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면은 과연 그 회사에서 이 사람을 왜 자르겠어요? 안정적이기 때문에 공무원을 하고 싶다. 이 이유는 반대로 얘기하면 뭡니까? 나 공무원 되면 대충 일하겠어. 이 얘기 아니에요. 그죠? 나 공무원 돼서 대충 일해도 나 잘릴 일 없으니까 그냥 이거 하겠어. 이거랑 비슷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물론 저는 단편적인 말씀만 드리는 거예요. 진짜 어떤 깊은 뜻을 가지고 준비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겠지만은 전 그래요.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현실에 부딪혔을 때 미친 듯이 공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현실에 부딪혔을 때 미친 듯이 공부했으면은 2년 안에 승부를 보세요. 2년 동안 승부를 못 볼 거면은 현실에 제대로 부딪힌 게 아니죠. 그죠? 현실에 부딪혔으면은 정말 미친 듯이 공부해서 되던가. 근데 여기 부딪혔다고 이거 하겠다고 해서 이걸 시작을 했는데 4년, 5년, 6년 동안 이걸 계속하고 있어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직업이 공시생이 되는 거예요, 직업이. 노량진에 짱 박혀가지고. 응? 씻지도 않고. 그런 게 되느니 차라리 이 벽이 너무 높다면 어디든 일단 가서 미친 듯이 일을 하라고요. 10년 정도. 그 미친 듯이 일해서 10년 딱 됐으면은 여기 된 사람보다 훨씬 더 나을 수 있는 그것도 훨씬 있어요. 우리나라 자본주의 사회지 않습니까? 돈을 1억을 벌어주는 사람을, 돈을 10억을 벌어주는 사람을 연봉 1억 주고 데리고 있는 게 당연한 회사의 이치 아니겠어요? 그죠? 회사에다가 10억 벌어주는 사람이 돼서 연봉 1억 달성하면 될 거지 않습니까? 나라에 10억 벌어준다고 나에게 월급 10억 줄 수는 없습니다.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업종이 있는데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벽이 너무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벽에 부딪혔을 땐 저기서 경력을 쌓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아요. 어느 회사를 가든 어디를 가든 본인 하기 나름이에요. 본인 하기에 따라서 그 발전성도 만족도도 여러분들의 연봉도 쫓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연봉을 쫓지 마세요. 너무 슬프잖아요. 그죠? 나는 최소한 이 정도는 받아야 돼. 그거에 맞춰가지고 준비를 한다는 건 어차피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기는 하지만 돈이 목적이고 수단이고 하면은 좀 슬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돈 말고 단기 목표를 세워서 장기 꿈을 이루다 보면 그 연봉은 자연스럽게 성과물처럼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저 같은 경우는 80만 원 강사 생활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수질환경 강사가 될 거야 라는 목표와 꿈을 가지고 쫓다 보니까 돈은 자연스럽게 쫓아왔어요. 돈은 자연스럽게. 뭐 이직 기회도 여러 번 겪으면서 그리고 새로운 사업 아이템도 만들어 가면서 자연스럽게 조금씩 올라오더라고요. 조금씩. 그러니까 돈을 쫓기보다는 꿈을 쫓으시면은 돈은 자연스럽게 쫓아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일을 해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선택을 하든 딱 10년만 리스니지 한번 해보시자고요. 그러면 이제 환경 분야가 뭐 돈이 안 된다라는 얘기도 많이 있지만 돈 벌 사람들은 다 벌고 있습니다. 되는 사람들은 다 됩니다. 그런 되는 사람들이 다 열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네, 그 직업에 대한 소개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